세계 최고의 극작가 중 한 명인 조지 버나드 쇼는 생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늙기 때문에 놀이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놀이를 멈추기 때문에 늙게 되는 것이다. 요즘 젊은 친구들 아니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 어른들은 자기들과는 너무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재미나 즐거움 같은 것은 모르고 오직 돈, 부동산, 주식 이런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들만 맨날 이야기하고 인생에서 항상 일만 생각하며 사는 것 같이 재미없는 사람들로 보곤 합니다. 그 어린 친구들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들도 다 자기들 같은 그런 질풍노도의 시절이 있었고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날것의 그 아날로그 시절을 몸으로 부딪히며 일이나 공부 따위 같은 인생의 재미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필사적으로 숨고 피하고 반항하던 그런 레지스탕스 같은 시절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있었음을 그 아이들은 모르는 겁니다. 지들도 이제 곧 학교 졸업하면 스스로 밥벌이를 해야 하는데 심지어 거기에 책임져야 하는 가족까지 딸리게 되면 그 인생 실전을 아주 조금만 겪게 되면 아마 본인들도 깜짝 놀랄 만큼 어느새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인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이자 그런 창의성을 가장 폭발적으로 보여준 예를 들면 피카소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며 과연 그런 천재들의 창의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직장과 일상에서 최고의 창의성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놀이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그 제목부터 너무도 매력적인 책 천재 보고서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참고로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인 피카소가 죽으면서 남긴 유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게 대략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가 사망한 1971년 기준으로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대략 2조 원 정도 됩니다. 한편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의 작가이기는 하지만 죽을 때까지 거의 손에 한 푼도 쥐지 못하고 37년이라는 짧은 삶 동안 평생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네덜란드 화가 고우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피카소는 단지 그림만 잘 그렸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부자 예술가였던 것입니다. 네, 이런 피카소나 또는 스티브 잡스나 기타 여러 세계적인 소설 작가의 경우를 보더라도 창의성은 분명 돈이 되고 동시에 큰 명예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이 창의성을 길러야 한다고 창의성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열쇠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창의성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기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과거 이 창의성 주제에 대해 읽어보았던 그 수많은 실망스러웠던 책들에 비해 꽤 명확하게 특히 그 방법들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어 그 핵심 내용 몇 가지를 여기 정리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우선 창의성은 굉장히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과 시장이 큰 돈을 기꺼이 지불하고 소비를 할 가치가 있는 어떤 음악, 디자인, 그림, 사업 아이디어 또는 소설 작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그 창의성의 아버지인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그 대단한 아이폰도 사실은 최초 제록스가 개발했던 유저 인터페이스에다 도시바와 샤프의 LCD 디스플레이, 옴니 비전의 초소형 카메라에다 인피니온에서 만든 소형 셀룰라 모듈을 넣고 삼성에서 만든 메모리에다 또 삼성에서 만든 배터리 그리고 또 삼성에서 만든 CPU를 조합하여 아이폰이라는 전혀 새로운 물건을 창조해냈던 것입니다. 사실 이건 이전부터 핸드폰을 만들고 있던 노키아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물건이었고 심지어 삼성의 경우 전체 부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 최소 50% 이상을 이미 본인들이 만들고 있던 터라 소위 말하는 그 한 끗 차이의 창의력만 있었다면 100번이라도 먼저 만들어낼 수 있었던 물건입니다. 다시 말해 창의력이란 그냥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 아닌 기존의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조합해 더 가치가 높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도출하는지가 핵심 키가 됩니다. 즉 스티브 잡스가 그 첫 아이폰이라는 물건을 생각해냈던 것과 같은 그런 기발한 생각 아니면 지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내게 필요한 좋은 아이디어 또는 지금 회사에서 내가 맡은 일을 더 잘해낼 수 있는 그런 번뜩이는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더 많이 떠올릴 수 있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 이 책에서는 아주 잘 정리해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재료의 풍부함입니다. 아무리 천하의 최고 요리사라고 하더라도 재료가 너무 부족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창의력에 있어서 그 재료는 바로 경험입니다.
그리고 종종 일과 상관 있는 종류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종류의 다양한 경험들이 나중에 머릿속에서 마치 우리 비빔밥처럼 비벼지다 놀라운 새로운 아이디어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직업이나 목표가 의사든 사업가든 아니면 음악가나 화가 또는 작가든 간에 그 일을 잘 하는 데 필요한 공부 외에도 어디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자연 속으로 캠핑을 가 즐기는 것, 내 분야와 상관없는 주제의 책을 읽거나 또는 나와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대화를 나누는 것 등 그런 모든 경험들이 결코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언젠가는 굉장히 쓸모있고 강력한 재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이 전 세계 가장 성공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을 연구한 끝에 얻어낸 첫 번째 공통점이자 방법입니다. 둘째는 어쩌면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은데 바로 노력입니다. 네, 창의력이라는 게 무슨 알약 하나를 먹으면 띵 생기는, 아니면 아주 쉬운 이런저런 방법만 조금 하고 나면 뚝딱 하고 막 생겨날 수 있는 것이면 참 좋겠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절대로 쉬운 것이 없듯이 어느 정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신 어떤 종류의 노력을 왜 쌓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웹툰 작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재미있는 만화의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평소에 연습을 게을리해서 만화를 잘 그리지 못한다면 그 웹툰은 멋진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빛을 보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또는 요리사인데 주방 도구를 잘 다루지 못한다면, 아니면 운동 센스는 너무 뛰어나지만 폐활량이나 드리블 실력이 부족해서 축구 경기에서 매번 중요한 순간에 골을 만들지 못하는 축구 선수처럼 성공에는 또는 성공적인 창의성에는 반드시 영감과 기술, 이 두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영감은 할아버지가 아니고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뛰어난 아이디어를 말하며, 기술은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끌어내 구현시키는 또는 내 몸이나 도구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뜻합니다. 우리에겐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한데 특히 그 후자의 기술을 내가 체득하기 위해서는 꼭 1만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노력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 외에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방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양에서 질을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세계 최고의 작곡가나 예술가들 또는 사업가들이라고 해서 명사수처럼 딱 한 번 시도해서 그 한 번으로 멋지게 최고의 작품을 뽑아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다 포기할 만큼 정말 엄청난 시행착오와 실패들을 뚫고서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연꽃처럼 수많은 실패와 재시도의 과정을 거쳐서 최고의 작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 영상 초반에 소개했던 최고의 예술가 피카소 또한 그의 대표 작품이자 스페인 내전의 아픔을 예술적으로 담아낸 게르니카를 만들 당시 무려 45장에 달하는 밑그림을 그린 다음 작품에 등장하는 황소, 말, 병사, 우는 여인, 죽은 자식을 안고 있는 어머니 등 그 각각의 요소들을 따로따로 정성껏 수도 없이 수정하며 그리는 것을 거듭한 끝에 결국 이 거대한 작품으로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길고도 지난한 창조의 과정은 특히 소설가들, 예를 들면 스티븐 킹이나 서머싯 몬 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루키의 경우를 봐도 그들 표현에 따르자면 정말 거지 같은 초고부터 시작해서 수십 수백 번의 수정을 거치며 고치고 또 고쳐서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대단한 작품들이 탄생했던 것처럼 성공의 여정은 절대로 직선이 아닙니다. 그 외 책에서 알려주는 소개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는 한데 끝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소개하자면 창의력이란,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란 머리를 싸매고 좋은 생각을 짜내기 위해 노력할 때보다 샤워를 할 때나 아니면 운전을 할 때 또는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쉬고 있을 때 번뜩이며 그 뮤즈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창의력을 개발하려면 요가나 명상을 해보라는 조언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그건 꽤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라는 게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몸을 스트레칭할 때처럼 머리와 마음속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해주어 경직된 것을 풀어주어 그 자체로 휴식이 되는 동적 정적 행위인데, 앞서 말했듯 창의력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다양한 경험과 감정 그리고 생각들이 서로 섞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탄생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하려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모든 재료들, 그러니까 만약 우리의 머리와 마음이 거대한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 각각의 집에 다양한 주제의 생각과 경험들이 경직되어 갇혀 보관되어 있는데, 샤워나 명상을 하며 몸과 정신이 유연하게 풀어지면 그때 모든 문이 열리며 아파트의 모든 주민들이 복도와 앞마당으로 나와 서로 만나 섞이면서 그 만남들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루하고 어려워 보이는 명상 말고 그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놀이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며 자아를 까맣게 잊은 채 완전히 몰입되어 순간을 즐기는 바로 그때에도 우리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새로운 만남들이 태어납니다. 반면 마감 시간에 맞춰서 세상을 바꿀 만큼 또는 내 승진에 필요한 만큼 대단한 아이디어를 반드시 생각해내려고 밤새 고민하며 머리를 짜내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아파트의 문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걸어 잠그게 되어 창의성이 잘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 차라리 가까운 곳으로 천천히 산책을 다녀오거나 따뜻한 물로 편안하게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등 본인 머리에 숨 쉴 틈을 조금 제공해주면 바로 그때 오히려 엄청난 창의력이 발현되며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헨리 포드의 말처럼 휴식은 멈추는 것도 게으른 것도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에서 인터뷰한 수많은 천재들을 보면 마크 트웨인처럼 초등학교 5학년까지밖에 나오지 못했거나 아니면 스티브 잡스처럼 아예 대학교 1학기 만에 중퇴를 했거나 또는 무슨 유명한 대학교를 나온 것과 실제 창의성은 거의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 건 취직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뛰어난 창의력의 필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저것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며 질풍노도의 유년 그리고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그 풍부한 경험으로 나중에 엄청난 창의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학교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꼭 시간을 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또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내 몸과 정신이 주기적으로 휴식하며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어서 또 그렇게 찾아온 번뜩이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현실로 이루어내는 데 필요한 기술을 내 몸으로 체득하는 데에도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이 창의력이라는 요술 같은 능력을 지혜롭게 잘 활용해 우리 모두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